10대 후반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효경의 운명이 달라질 결정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 궁중에서는요, 신하들과 왕자들이 참석한 연회가 펼쳐졌는데요. 초효경과 기생들은 춤을 추며 한껏 흥을 돋우었습니다. 아름다운 색동 한복을 입고 사뿐사뿐 걸으며 나비처럼 춤춘 초효경. 그때 춤추는 초효경에게 누군가의 시선이 꽂힙니다. 누가 봐도 초효경에게 반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연회를 마친 초효경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연회에서 초효경에게 반한 그 남자였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남자의 정체에 초효경이 화들짝 놀랍니다. 아주 지체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자, 과연 누구였을까요? 풍도가 헌걸차고 천성이 슬기로웠다. 일찍이 존귀와 권세로 교만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고 공경하였다. 풍도가 헌걸차다. 외양이 당당했다는 거고요. 슬기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초효경에게 반한 남자. 인성, 평판, 능력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대단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자의 아버지. 뭐지? 여러분도 아는 사람입니다. 어? 그 남자의 가계도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수양대군, 안평대군. 세종대왕이. 네. 네, 맞습니다. 바로 세종. 아버지가 세종이에요? 아버지가 세종이에요. 아버지가 사실 엄청 많네. 엄청 많네요, 사실. 예, 세종은 왕비 소원왕후와 후궁들에게서 총 18남 4녀를 낳습니다. 자, 그 18명의 왕자 중 초효경에게 접근한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앞라인일 것 같아요. 네. 앞라인. 네. 자, 누굴까? 보시죠. 자, 그 18명의 왕자 중 소원 왕후에게서 낳은 7번째 왕자. 평원대군 이임이었습니다. 자, 이 평원대군이 왕실연회에서 기생 초효경을 보고 완전 반합니다. 초효경의 매력에 사로잡혀 첩으로 삼으려고 직접 찾아간 겁니다. 엄청난 기회네요. 자, 그러면 세종의 아들 평원대군이 자신의 첩이 되라고 했을 때 초효경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지금인가? 아니면 뭔가 그 당시도 그 기생들 사이에서 한두 번 정도는 거절해줘야 아니되옵니다 해줘야 조금 더 맞아, 매력으로 맞아. 보지 않을까? 그런 네. 문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너무 정통 라인인데 거절을 하면은 사실 우리 과거에 배웠을 때 문제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뭐 초효경의 마음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확실한 건요. 기생인 초효경에게 평원대군을 거부할 권리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없어요. 초효경은 천민이자 기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순응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기생의 신분이었던 초효경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대군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아마 최고의 기회였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개인적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천민인 기생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고된 일이었죠. 그리고 또 1년에 수입이 쌀 한 섬 정도로 해가지고 당시 궁녀 수입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충분하지 않았지요. 와, 많이 났네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생각한다면 누군가의 첩이 돼야 안정적일 텐데 대군의 첩이 된다고 한다면 보다 더 안정적인 생활이 됐겠지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예. 자, 초효경 처음엔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놀랐다가 한편으로 기쁘기도 했겠죠. 네.
첫 번째 남편이 역적으로 죽은 후 자신은 천민이 되어 기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서러움만 쌓였는데 적어도 평원대군이라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테니까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당연하게. 자, 그렇게 초유경은요, 두 번째 남자 평원대군의 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꽃길을 걸을 줄 알았던 초유경. 그런데 왕자의 첩으로 잘 살아보리라 생각하고 지냈을 초유경. 첩이 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1445년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1월이었습니다. 초유경이 넋을 잃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 무슨 일일지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첩이 됐는데 행복한데 이제. 평원대군이 도착을 앓다가 화위당에서 돌아가니 나이 19세였다. 무슨 말이죠 이게? 전염병에 걸려서 평원대군이 죽었어요. 그렇죠. 어허, 이거는 초유경을 누구보다 사랑해줬던 평원대군이 두창, 즉 천연두 감염으로 사망한 겁니다. 초유경이 또 한 번 남편을 잃고 만 거죠. 이 정도면 그 여자의 삶이 너무 굴곡진데요? 누굴 만나도 이렇게 남편이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럴 뭐가 있는 거라고 막 스스로 우울해지는 느낌? 맞습니다. 두 번씩이나 남편을 잃은 초유경의 절망은 정말 땅을 뚫고 들어갔을 겁니다. 하늘의 원망도 하고 막막하게 몇 달을 보냈겠죠. 자기도 원망. 그렇죠. 그러다 문득 마냥 좌절하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 초유경은요,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다시 몸을 일으킵니다. 이때 자신이 살아갈 길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시 기생이 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기생 말고. 네, 맞습니다. 기생이었죠. 사실 관습 도감에 소속된 기생은요, 누군가의 첩이 돼도 왕실 연회에 가서 춤을 춰야 됐거든요. 아예 관둔 게 아니었군요. 네. 초유경도 이 첩이 된 후에도 중요한 왕실 연회가 열리면 춤을 추곤 했겠죠. 자, 그렇게 적을 두고 있었으니 돌아갈 곳은 결국 어디였겠습니까? 관습도감이었던 겁니다. 교수님, 그래도 대군의 첩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대군이 사망한다 해도 좀 집안에서 좀 도와주거나 좀 보살펴주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 관비인 기생은 공식적으로 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을 첩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암암리에 인정되는 정도였고 호적에 오르는 등의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편이 살아있고 자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보여줬겠죠. 근데 하지만 초유경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었으니까 내쳐질 수밖에 없었고 다시 기생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첩이었지만 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가 비참했을 이 초유경. 그러나 다행히도 초유경에겐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춤 재주가 뛰어난 초유경. 슬픔을 삼키고 더 열심히 재능을 갈고 닦습니다. 바람을 타고 가볍게 나는 듯 구름 위에서 움직이는 듯한 춤 사이는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초유경의 집 앞이 시끌벅적해집니다. 왜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한 사내가 포착포착 참새처럼 춤을 추면서 초유경의 집 앞에서 어허랑 어허랑 소리치는 겁니다. 어허랑은요, 과거 급제한 인물이 행진을 할 때 그 행렬을 따르던 소리꾼이 외치는 소리를 말합니다. 자, 그 소리꾼의 뒤로 의기양양해서 말을 타고 오는 사내가 있었는데요. 바로 소과에 합격한 최세원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초유경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초유경의 집 앞으로 온 것이죠. 아, 진짜? 집 앞이 시끄러워지자 궁금해진 초유경이 대문 앞으로 나옵니다. 검고 긴 머리는 틀어 올렸고요. 붉은 옷소매는 또 걷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왔지만 화려하고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자, 이 초여경을 마주한 최세원,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 공연을 보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너무 잘 봤는데 연락처 좀 까지 들리지 않거든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해서 네. 제일 능력이 좋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걸 앞세워서 온 거면 거의 결혼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 굳이 그 멋진 날에. 글쎄요. 최세원은요,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항상 교만해서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오늘은 어찌 나왔느냐? 내가 예조자랑이 되면 회초리를 칠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뭐야? 그 여자가 늘상 이제 튕긴 거예요. 아. 만나지 않겠다고. 근데 이제 좀 능력치가 올라가서 그 본인의 권세를 앞세워서 다시 만나러 간 거죠. 와. 아하. 너 나 거절하면 감당 가능해?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합격 전 최세원이 유생일 때 그걸 계속 마음에 담아두다가 교만하고 도도한 초여경의 버릇을 잡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은 겁니다. 근데 선생님, 예조 좌랑 이게 혹시 뭐죠? 자, 6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2호 예병 형공 음. 여러 그 정부 부처들이잖아요. 네. 예조는요, 조선의 문화를 담당한, 지금으로 치면 문화체육관광부 뭐 이런 어떤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그 예조에 들어가면 예조 산하에 있는 관습도감 역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럼 거의 직속 아니에요? 그렇죠. 어허. 그렇죠. 초여경 입장에선 최세원이 자신의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우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이때 초여경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종종 걸어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와. 이제야 볼기 위해 먼지를 털게 되었구나. 볼기 위에 먼지 털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엎드려 공부하느라 엉덩이에 먼지가 수북히 쌓였을 텐데 고작 먼지 털어놓고 자신에게 와서 종아리를 친다며 큰 소리냐? 아. 비꼰 거예요. 이제 새내기. 아, 이제 겨우 합격했네요. 이렇게 본다고? 교수님, 기생이면 그래도 천민이잖아요. 이렇게 뭐 급제자를 무시할 수 있어요? 야사집인 용제총화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조금 덧붙여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반 기생이 아니고 초유경에 이어서 가능했을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초유경이 왕실 연애 이외에도 잔치집에 다니면서 사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로 고위집 양반들 집에만 갔기 때문에 1차 시험인 속과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인 대과에 급제 전인 사람은 상대할 급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왕실 연회에서 춤을 추는 기생이었던 초유경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또 자존심이 얼마나 세고 도도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와, 근데 제가 최세현이었잖아요. 자존심 진짜 상했을 것 같아요. 와, 얼마나 칼을 갈았을까? 나 이거 속과 이거 해가지고 보여줄 거야 했는데 그쵸. 성균관 유생들까지 마음이 동할 정도로 왕실을 넘어 한양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기생 초여경. 초여경의 명성은 조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쭉 이어집니다. 자, 이제 조선의 왕은 세종에서 문종으로, 문종에서 단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단종 즉위 1년 만에 조선의 권력은 계유정난을 일으킨 수양대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지요. 즉 단종은 허수아비였고 수양대군이 실권을 가진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단종이 재위하던 1455년 초유경 때문에 왕실과 조정 대신들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초유경 때문에. 네, 오호.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영과 초유경은 상피하여야 마땅한데도 서로 간통하였습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수양대군과 조정 대신들이 우르르르르 이 단종 앞에 찾아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상피. 자, 이 단어에는요, 친족 사이의 남녀가 관계를 맺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하. 자, 그건 곧 절대 피해야 되는 관계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초유경과 간통을 저지른 남성 누구죠? 이영. 예, 이영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씨 성의 외자 이름을 가진 남자. 감이 오시죠? 왜냐면 왕자. 자, 확인해 보시죠. 초유경과 간통한 이영은요, 화이군. 또 세종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군은 초유경의 두 번째 남편 평원대군의 배다른 형제였던 겁니다. 게다가 화이군이 평원대군보다 2살이 많긴 했지만 왕실 서열상 서자인 화이군은 적자인 평원대군보다 서열 낫죠. 낮았죠. 그러니까 초유경과 화이군은 절대 사랑을 나눠서는 안 되는 관계인데 지금 아, 간통. 간통을 한 겁니다. 또 한 번 왕자와 성 스캔들을 얽힌 초유경. 자, 그렇다면 초유경의 새로운 스캔들 상대 화이군 이영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을지 아하. 평원대군은 엄청 좋았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영의 성품이 여색을 탐하여 에헤이. 아하. 일찍이 처백부 박대손의 종첩을 훔치어 자식을 낳았다. 아하. 자, 어떤 인물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에이. 아니 그 처백부면은 뭐예요? 아내의 큰아버지의 종첩을 훔친 거니까 아니 그러면 아내 큰아버지면 그러니까 장인어른 형제의 첩이잖아요. 그 어르신의 첩까지 탐하여서 애를 땄다고요? 네. 아니 이런 사람이랑 간통을 하죠? 자, 화이군은요 굉장히 여색을 밝힌 인물이었습니다. 부인 큰아버지의 첩을 훔쳐 자식까지 낳아서 왕실의 문제아로 이 낙인이 찍혔죠. 세종도 여색을 밝힌 아들 화이군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치가 아파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화이군이 언젠가부터 단단히 눈독을 들인 상대가 누구다? 초유경. 초유경. 근데 문제가 있어요. 초유경이 누구의 첩이었죠? 평원대군. 네, 일반 양반도 아니고요. 왕실의 형제 평원대군의 첩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화이군은 알면서도 그럼요. 그러니 그때는 조용히 지켜만 봤겠지요. 그러다가 평원대군이 죽은 이후 본격적으로 초유경에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아니 이게 처음에 우리가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화이군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난잡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간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초유경과 화이군의 간통 사건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조정에 큰 이슈가 됐을까? 여긴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과연 어떤 이유였을까요? 당시 금성대군의 집에서 화이군 그리고 몇몇 신하가 모여서 활쏘기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조정에서 이걸 가지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활쏘기 대회야. 네, 왜요? 아직도 느낌 안 오세요? 지금 단종이 지금 조금 이제 물러나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성대군이 다 모여가지고 이 단종 도와주려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 수양대군이 찾아간 거잖아요. 그 비밀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처리해 보려고. 맞나요? 정확합니다. 와. 결국 화이군이 어디에 휘말리는 거예요? 영모에. 그렇죠. 영모에 휘말리면서 희대의 간통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화이군의 간통이 이슈가 된 게 수양대군이 정적을 제거할 시기였었거든요. 화이군은 수양대군의 반대편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화이군을 내치려고 기회를 봤는데 공교롭게도 활쏘기 대회가 있어서 그걸 군사를 양성하려는 역모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내치기는 명분이 좀 부족했던지 이미 알고 있었던 초유경과의 간통 사건을 들고 나와서 화해군을 유배 보내는 거지요. 아, 근데 활 쏘기를 뭐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역모로까지 보일까? 자, 그러면 화이군은 지금 유배를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초유경은 무사했을까? 근데 초효갱도 일단은 좀 벌을 받긴 했을 것 같아요. 같이 벌 받잖아요. 대신들의 끈질긴 청에 간통의 죄를 지은 초유경에게도 어마어마한 벌이 내려집니다. 여기 초유경에게 장 80대를 때리도록 하라. 이번 판결로 초유경이 꼼짝없이 곤장 80대를 맞게 된 겁니다. 이 처벌이 이뤄지면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기생생활도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초유경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초유경은 이후에도 몸에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연회에 섭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더 높은 사람이 초효갱을 지켜줬어요. 와, 그러면은 드라마인데. 초유경은 당시 법대로 벌 대신 수속, 즉 돈을 내고 풀려난 겁니다. 아, 조선시대엔 수속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형벌에 따라서 정해진 돈을 납부하면 실형을 받은 걸로 쳐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유경이 그 법을 이용해서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나 살아남은 겁니다.